자, 성채바위. 새벽녘에 한창 싸늘한 무렵 불이 피워져 있던 시커먼 모닥불가에 네 소년이 둘러앉아 있었다. 렐프는 무릎을 꿇고 입김을 불었다. 입김이 닿자 기처럼 가벼운 제티가 이리저리 날릴 뿐 불꽃이 일지는 않았다. 쌍둥이 형제는 근심에 차서 지켜보았고 새끼 돼지는 근시한 특유의 아른거리는 장막 뒤에 담담한 표정의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다. 렐프는 귀가 윙윙거릴 정도로 계속해서 입김을 불었다. 그러자 새벽의 첫바람이 불어와 그의 소임은 벗어게 된 셈이 되었지만 눈에 제티가 잔뜩 들어 눈을 못 떴다. 그는 웅크리고 앉아 욕설을 퍼부으며 눈물을 닦았다. 안 되는걸? 에릭은 마른 핏자국이 가면처럼 보이는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새끼 돼지는 렐프가 있는 곳으로 짐작되는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안 될 게 뻔해. 렐프, 이젠 불도 못 피우겠어. 렐프는 새끼 돼지 얼굴에서 60cm 정도의 거리에 자기 얼굴을 바싹 갖다 대었다. 내 얼굴이 보이니? 조금. 렐프는 한쪽 볼이 부어 그대로 두면 저절로 그쪽 눈이 감겼다. 그 녀석들이 우리 불을 가져간 거야. 분노로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훔쳐갔어. 그 녀석들 소행이야 하고 새끼 돼지가 말했다. 그 녀석들이 날 장님으로 만들었어. 그렇지? 잭 메리두 짓이 틀림없어. 렐프,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만의 회의를. 그 외에 무슨 뾰족한 방도가 있어야지. 샘, 널 붙잡고 있을게. 그들은 화강암 꼭대기 쪽으로 갔다. 소라를 불어 하고 새끼 돼지가 말했다. 힘껏 크게 불어. 숲속으로는 메아리가 번졌다. 태고저 이 세상이 첫날 아침에 그랬듯이 나무 꼭대기에서 새들이 울며 날아올랐다. 모래사장에는 어느 한 곳 인기척이 없었다. 꼬마들 몇 명이 오두막에서 나왔다. 렐프는 매끄럽게 길든 나무줄기에 걸터앉고 나머지 세 소녀는 그 앞에 서 있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샘과 에릭이 오른편으로 앉았다. 렐프가 새끼돼지 손에 소라를 밀어넣었다. 새끼돼지는 반짝이는 소라를 조심스럽게 붙잡고 렐프에게 눈을 끔뻑거렸다. 자, 시작해. 소라를 잡고 내가 하고픈 얘기는 이거야. 난 이제 영 보이질 않아. 그러니 안경을 도로 찾아야겠어. 이 섬에선 끔찍한 일이 여러 번 일어났어. 나는 널 대장으로 선출하는데 한몫 거들었어. 대장만이 어느 결정사항을 정할 수 있어. 그러니 렐프, 이제 얘기를 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말해줘. 그렇지 않으면. 새끼 돼지는 목이 맨 말을 끊었다. 그가 앉을 때 렐프는 소라를 건네받았다. 그냥 흔히 피우는 불이면 좋게. 그 정도야 할 수 있을 거야. 그렇잖아. 연기를 올릴 수 있는 봉하면 충분해. 그러면 우리는 구조될 수 있어. 우린 야만인이 아니야. 그런데 이젠 봉화조차 올릴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야. 지금도 배가 지나갈지 몰라. 그놈이 사냥하려가 불이 꺼지고 배가 그냥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그럼에도 그 패거리는 그놈이 대장으로 제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 다음에 그 일이 그건 역시 그놈의 잘못이었어. 그놈은 없었더라면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았을 거야. 이제 새끼 돼지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그 패거리들이 와서 훔쳐. 렐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두운 밤에 습격해와서 우리의 불을 훔쳐갔어. 그 패거리들이 순순히 달라고 했으면 우린 불을 주었을 거야. 그러나 그 패거리들은 훔쳐갔어. 봉화가 꺼졌으니 우린 이제 영영 구조될 수 없을 거야. 내 말을 알아듣겠어? 훔치지만 않았으면 우린 불을 주었을 거야. 나는 또다시 머릿속에 휘장 같은 것이 펄럭이며 캄캄해지자 그는 힘없이 얘기를 중단했다. 새끼 돼지가 두 손을 내밀어 소라를 잡았다. 렐프, 어떻게 할 작정이야? 얘기만 했을 뿐 아무 결정을 내리지 않았잖아. 나는 안경을 반드시 도로 찾아야겠어. 지금 나는 생각 중이야. 만약 우리가 전에 그런 것처럼 단정히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간다면 어쨌든 우리는 야만인들이 아니고 또 구조된다는 것은 장난이 아니니까. 그는 부어오는 볼을 억지로 움직여 눈을 뜨고 쌍둥이 형제를 바라보았다. 우리 좀 말쑥하게 해서 가. 창을 들고 가야 해. 샘이 말했다. 새끼 돼지도 창을 들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너희는 소라를 들고 있지 않아. 새끼 돼지가 소라를 쳐들었다. 너희들은 창을 가지고 가려면 그렇게 해. 난 안 갖고 가겠어.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나저나 아무것도 안 보이니 난 개처럼 끌려가 할 거야. 좋아. 웃고 싶으면 웃어. 마음껏 웃어봐. 그렇지 않아도 이 섬에 아무거나 보고 웃어대는 그 패거리들이 있어. 결국엔 일이 터지고 말았지.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어린 사이먼은 살해되었어. 그리고 얼굴엔 점이 있던 꼬마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곳에 처음 온 뒤로 그를 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새끼 돼지야, 잠깐 중단해. 소라는 내가 들었어. 난 잭 메리두에게 가서 말할 테야. 난 다치기만 할걸? 잭까지께 여기서 더 어떻게 하겠어. 난 그에게 다 말할 거야. 렐프, 내가 소라를 갖고 가게 해줘. 그 녀석이 갖지 못한 한 가지를 그에게 보여줄 거야. 새끼 돼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희미하게 보이는 몰골들을 둘러보았다. 이전에 회합대 풀밭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듯 착각을 했다. 나는 이 소라를 두 손에 받쳐들고 그 녀석에게 갈 테야. 이것을 내밀 테야. 자, 봐 하고 말할 테야. 넌 나보다 기운도 세고 나처럼 천식을 앓지도 않아. 또 너는 두 눈이 말짱하여 모든 것을 잘 보고 있어.
선시험을 써서 안경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야. 사내답게 굴러간 것은 네가 기운이 세기 때문이 아니야. 옳은 것은 옳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안경을 돌려줘. 내게 돌려줘야 해. 난 이렇게 말해줄 거야. 몸을 떨면서 상기된 얼굴로 새끼돼지는 말을 마쳤다. 그는 급히 렐프의 두 손에 소라를 밀어넣었다. 그것을 한시바삐 털어버리려는 듯이. 그러고는 눈물을 닦았다. 소년들 둘레의 푸른 빛은 부드러웠고 연약하고 흰 소라는 렐프의 발밑에 누워있었다. 새끼돼지 손가락에서 떨어진 눈물방울이 소라의 섬세한 곡선 위에서 별처럼 빛났다. 이윽고 렐프는 꼿꼿한 자세로 앉아서 머리카락을 썰어넘겼다. 알겠어. 전 그러고 싶다면 한번 그렇게 해봐. 우리도 함께 가겠어. 그는 얼굴에 칠을 했어. 하고 샘이 겁난다는 듯이 말했다. 너도 알 거야. 그는 우리를 그다지 문제 삼지 않을 거야. 만약 그가 화나면 우린 단단히 혼날 거야. 렐프는 샘에게 화난 얼굴을 지어 보였다. 언젠가 바위 근처에서 사이먼이 자기에게 한 말이 막연히 떠올랐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하고 렐프는 말했다. 이어 그는 덧붙였다. 가자. 그는 소라를 새끼돼지에게 내밀었다. 새끼돼지는 자랑스러워 얼굴을 붉혔다. 네가 갖고 가야 해.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들겠어. 어떠한 공주는 몰리더라도 기꺼이 자기가 소라를 들고 있겠다는 열의를 나타낼 말을 새끼돼지는 마음속으로 공유했다. 지금은 괜찮아 렐프. 지금은 그저 손을 잡고 데려다 주기만 하면. 렐프는 길이 들어 번들번들한 통나무에 소라를 도로 놓았다. 뭘 좀 먹고 채비를 해야지. 그들은 마구 약탈당한 과일나무 쪽으로 갔다. 새끼돼지는 도움을 받아 과일을 딸 수 있었고 또 손으로 더듬거려 딸 수도 있었다. 과일을 먹는 동안에 렐프는 오후의 일을 궁리했다. 옛날처럼 좀 말쑥하게 차리자. 몸을 씻고. 샘이 입안 가득히 담긴 과일 조각을 꿀꺽 삼키고 항변했다. 하지만 우린 매일 목욕을 하는걸? 렐프는 눈앞에 더럽게 짝이 없는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우린 머리 손질을 해야 해. 너무 길어. 난 오두막에 양말 한 켤레를 놔뒀어. 하고 에릭이 말했다. 그러니 그걸 모자처럼 머리에 뒤집어 쓰면 어떨까? 끈 비슷한 곳을 찾아 너의 머리를 뒤로 매두는 게 좋겠어. 하고 새끼돼지가 말했다. 계집애 같아지게? 싫어. 그만둬. 그럼 그냥 가는 거지 뭐. 하고 렐프가 말했다. 그 패거리들도 뭐 더 나을 게 있어? 에릭이 말리는 몸짓을 했다. 그러나 그 패거리들은 얼굴에 칠을 했어. 다들 알잖아. 얼마나 그것이. 다른 소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을 감추는 색칠이 사람에게 얼마나 야만성을 가져다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우린 얼굴에 색칠을 해서는 안 돼. 하고 렐프는 말했다. 우린 야만인이 아니니까 말이야. 샘과 에릭이 서로 쳐다보았다. 그래도 렐프가 소리쳤다. 색칠은 안 돼. 그는 생각해내려고 애를 썼다. 연기 하고 그는 말했다. 우리에게는 연기가 꼭 필요해. 그는 쌍둥이 형제 쪽으로 사납게 몸을 돌렸다. 연기가 필요하단 말이야. 우린 연기를 피워 올려야 해. 벌들이 윙윙대는 것 외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모두들 잠자코 있었다. 이윽고 새끼돼지가 상냥하게 말했다. 하긴 그래. 연기는 신호가 되고 연기를 올리지 않으면 우린 구조될 수가 없어. 누가 그걸 모르니? 렐프가 소리쳤다. 그는 새끼돼지에게서 자기 팔을 떼었다. 그럼 넌 내가 아니야. 네가 늘 하는 말을 나도 한번 해본 것뿐이야. 하고 새끼돼지가 다급하게 말했다. 난 그저 생각하길. 난 그걸 잊은 적이 없어. 렐프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건 늘 염두에 두고 있어. 잊어본 적이 없어. 새끼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비유를 맞추었다. 렐프, 넌 대장이야. 너는 다 기억하고 있어. 난 잊어본 적이 없어. 물론이야. 쌍둥이 형제는 마치 처음 렐프를 대하는 것처럼 신기하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대형을 이루어 모래사장을 따라 길을 떠났다. 렐프가 다리를 절며 앞장을 섰다. 창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과 퉁퉁 분 얼굴 위로 아른거리는 아지랑이를 통해서 그는 번쩍이는 모래톱과 주위의 광경을 드문드문 보았다. 쌍둥이 형제가 그의 뒤를 따라갔다. 한동안 걱정스러운 눈치더니 이내 타고난 생계를 감추지 않았다. 그들은 말이 별로 없이 창을 질질 끌고 갔다. 피곤한 눈으로 해를 보지 않기 위해 밑만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새끼돼지의 눈에는 모래 위로 질질 끌리는 창끝이 보였다. 그는 질질 끌리는 두 개의 창 가운데로 걸었고 소라를 소중히 두 손으로 들고 있었다. 소년들은 조그맣게 뭉쳐서 모래사장을 걸었다. 접시와 같은 네 개의 그림자가 그 아래에서 춤을 추며 겹치곤 했다. 폭풍우가 지나갔다는 징조는 전혀 없었고 모래사장은 잘 갈아놓은 칼날처럼 말끔했다. 산과 하늘은 아득히 멀리 보였고 열기 속에서 아른거렸다. 산호초는 신기루 때문에 들려있었고 하늘 한가운데 생긴 일종의 은빛 호수 위에 떠돌고 있었다. 그들은 그 야만인들이 춤놀이를 했던 곳을 지나쳤다. 바위에는 수덩이가 다 된 막대기들이 아직 흩어져 있었다. 비를 맞아 다 타지 않고 중간에 꺼져버린 것이었다. 물가의 모래톱은 그전과 같이 고르게 평평했다. 그들은 말없이 이곳을 지나갔다. 성체 바위 근처에 그 야만인들이 있으리라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성체 바위가 나타나자 그들은 일제히 걸음을 멈췄다. 숲에서
섬에서 숲이 가장 울창하게 얽혀있는 곳으로 꺼멓고 시퍼렇고 뚫고 들어가기가 무척 힘든 용틀이 많은 나무줄기의 큰 덩어리가 왼편으로 보였다. 앞에 키가 큰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렐프가 앞으로 나아갔다. 전에 그가 지형을 살피러 갔을 때 모두들 누워 있었던 곳이 나왔다. 풀이 죄다 쓰러져 있었다. 육지에 좁은 길이 나타나고 바위를 휘가면 선반 같은 바위가 나오고 그 위로 붉은 바위가 탑처럼 뾰족하게 솟아 있었다. 샘이 자기 팔을 만졌다. 연기가 보인다. 바위 건너편에서 한 줄기 연기가 가늘게 오르고 있었다. 불을 피우고 있군 설마? 렐프가 뒤를 돌아다보았다. 우리가 숨을 필요가 어디 있어? 그는 풀의 장막을 헤치고 좁은 길목으로 가는 공지로 다가갔다. 너희들 둘은 맨 뒤에 따라와. 내가 앞장을 설게. 새끼돼지는 바로 내 뒤를 따라와. 창으로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어. 새끼돼지는 자기와 주변 세계 사이에 들여져 아른아른하는 베일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괜찮을까? 벼랑이 있잖아. 파도 소리는 들리지만 내게 바싹 붙어. 렐프는 좁은 길목 쪽으로 갔다. 돌을 하나 발길로 찼더니 물속으로 굴러떨어졌다. 바다가 돌을 빨아들이며 해초가 자란 12m 정도 되는 붉은 벼랑을 렐프의 왼편으로 드러내 보였다. 나 괜찮겠어? 떨리는 목소리로 새끼돼지가 말했다. 무서워. 머리 위에 첨탑 같은 바위에서 갑자기 호령 소리가 났다. 이어서 싸움터에서 함성을 흉내낸 함성이 나고 이에 호응에서 12사람의 함성이 바위 뒤쪽에서 났다. 소라를 내게 주고 가만히 있어. 정지, 누구야? 렐프는 고개를 젖혀들었다. 바위 꼭대기에 로저의 검은 얼굴이 보였다. 내가 누군 줄 알지? 그는 소리쳤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그는 소라를 입에 들고 불기 시작했다. 얼굴에 색칠을 해서 누군지 분간할 수 없는 야만인들이 나타나 선반 같은 바위를 돌아 좁은 길목으로 조금씩 다가왔다. 그들은 모두 창을 들고 있었으며 관문을 지킬 심산이었다. 렐프는 계속 소라를 불어댔고 새끼돼지가 무서워 떠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로조가 고함을 쳤다. 정신 차려, 알겠니? 이윽고 렐프는 소라에서 입을 떼고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차라리 할딱이는 숨소리에 가까웠지만 들리긴 했다. 회의를 소집하고 있는 거야. 길목을 지키던 야만인들은 저희들끼리 수군거릴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렐프는 앞으로 두 발짝 떼어놓았다. 등 뒤에서 다급한 속삭임 소리가 났다. 렐프, 날 두고 가지마. 넌 앉아있어. 하고 렐프가 옆을 보며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그는 좁은 길목 한가운데 서서 야만인들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얼굴에 색칠을 하여 거리낄 게 없는 그들은 머리를 뒤로 넘겨 따았다. 렐프보다 한결 편하게 보였다. 렐프도 나중에 머리를 뒤로 따으리라 마음먹었다. 실은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해놓고 당장 그러고 싶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야만인들은 조금 킬킬거리다가 그 중에 하나가 창으로 렐프를 찌르는 신용을 했다. 머리 위에선 로저가 지렛대에서 손을 떼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보려고 몸을 굽혔다. 좁은 길목에 서 있는 소년들은 자기들 그림자 위에서 헤엄치는 셈으로 더벅머리만이 보일 뿐이었다. 새끼돼지는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등은 마치 자루처럼 볼품없어 보였다. 나는 회의를 소집하고 있는 거야. 침묵. 로저는 조그만 돌을 집어서 일부러 쌍둥이 형제가 서 있는 가운데로 던졌다. 그들은 놀라움에 펄쩍 뛰었다. 샘은 넘어질 뻔했다. 어떤 기운의 샘이 로저의 몸 안에서 꿈틀댔다. 렐프가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회의를 소집하고 있는 거야. 그는 상대방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잭은 어딨냐? 상대방 소년들은 동요하며 수군수군했다. 얼굴에 색칠을 한 녀석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를 미루어보아 로버트였다. 그는 사냥 갔어. 그리고 너희들을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어. 난 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왔어. 하고 렐프가 말했다. 그리고 새끼돼지 안경도. 그의 앞에 서있던 패거리들이 약간 움직이더니 그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나왔다. 시원하고도 신나는 듯한 웃음소리가 높은 바위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렐프 등 뒤에서 웬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야? 쌍둥이 형제는 깜짝 놀라 물러서며 렐프와 입구 사이로 가섰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몸짓과 붉은 머리카락만으로도 단박 알아볼 수 있는 잭이 숲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양쪽에는 사냥 부대원이 하나씩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 뒤쪽 풀밭 위에는 배때기가 불룩한 머리 없는 암돼지가 나둥그러져 있었다. 새끼돼지가 비명을 질렀다. 렐프, 내 곁을 떠나지 마. 그는 보기에도 우스꽝스러울 만큼 조심스럽게 바위를 안고 있었다. 착 달라붙은 바위 아래에선 바닷물이 날름거렸다. 처음엔 그냥 킬킬거리던 야만인들이 나중에는 큰 소리로 비웃었다. 웃음소리를 위압하듯 큰 소리로 잭이 외쳤다. 렐프 돌아가. 넌 너의 구역에 붙어있으란 말이야. 여긴 내 구역이야. 그리고 내 부하들이 있어. 날 간섭하지 마. 비웃음 소리가 쓰러졌다. 넌 새끼돼지 안경을 훔쳤어. 하고 렐프가 가쁜 숨결로 말했다. 넌 안경을 돌려줘야 해. 돌려줘야 한다고? 누가 그래? 렐프는 우라통이 터졌다. 내가. 넌 나를 대장으로 선출했어. 소라 소리를 못 들었어? 넌 비겁하게 울었어. 네가 불을 달라면 우린 순순히 주었을 거야.
얼굴이 마구 상기되고 퉁퉁 부은 눈이 떨렸다. 내가 불을 달라면 언제든지 주웠을 거야. 그러나 넌 달래지 않았어. 도둑놈처럼 몰래 들어와서 새끼돼지 안경을 훔쳐갔잖아. 또 한 번 말해봐. 도둑놈. 새끼돼지가 비명을 질렀다. 렐프, 내 생각도 해줘. 잭이 달려와서 렐프의 가슴을 창으로 찌를 듯 덤벼들었다. 렐프는 잭의 팔 움직임을 흘끗 보고 창의 방향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자기 창의 손잡이 끝으로 그것을 밀어붙였다. 다음 순간 그는 창끝을 돌려 잭의 귀퉁이를 한 대 때려주었다. 그들은 가슴을 맞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 밀면서 노려보았다. 누가 도둑놈이란 말이냐? 너지 누구야? 잭은 몸을 획 빼돌려 창을 든 채 몸을 좌우로 흔들며 렐프에게 달려들었다. 싹속이나 한 듯이 그들은 창을 칼 쓰듯이 휘두르며 치명상을 일으킬 창끝은 감히 들이대려 하지 않았다. 잭의 일격이 렐프의 창을 치고 덩달아 렐프의 손가락에 아프게 전달됐다. 다음 순간 그들은 다시 떨어져 나갔는데 자리가 뒤바뀌어 잭이 성체 바위 쪽에 가 있었고 렐프는 섬의 본토 쪽에 가 있었다. 두 소녀는 모두 시근덕거렸다. 자, 덤벼와. 사나운 표정을 짓고 그들은 서로 자세를 취했으나 치고받을 거리까지는 접근하지 않았다. 자, 덤벼봐. 맛을 보여줄 테니. 자, 덤벼. 새끼돼지는 땅바닥에 엎어지며 렐프의 주의를 끌기 위해 애를 썼다. 렐프는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며 굽히며 잭에게서 경기 눈초를 떼지 않았다. 렐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를 잊어선 안 돼. 내 안경과 봉화 때문이야. 렐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격투태세를 풀고 편한 자세로 서서 창의 손잡이 끝을 바닥에 대었다. 잭은 색칠한 얼굴로 렐프를 지켜보았다. 잭의 표정은 알 길이 없었다. 렐프는 첨탑 같은 바위 꼭대기를 흘끗 쳐다보고 나서 야만인 패거리에게 눈길을 주었다. 내 말을 들어봐. 우린 이 말 하러 왔어. 우선 새끼돼지 안경을 돌려줘야 한다는 거야. 그는 안경을 안 쓰고는 아무것도 보질 못해. 지금 너희들은 비겁하게 굴고 있는 거야. 얼굴에 색칠을 한 야만인들은 킬킬거리며 웃었다. 렐프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올리고 자기 앞에 있는 파랑과 검정의 가면을 응시하면서 잭의 얼굴 생김새를 기억해내려고 애를 썼다. 새끼돼지가 수군거렸다. 그리고 봉화 얘기도 해. 응. 그리고 그 다음엔 봉화권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 우리가 여기 오게 된 후 나는 수없이 그 얘기를 되풀이했어. 그는 창을 내밀어 야만인들을 가리켰다. 너희들의 유일한 희망은 볕이 있는 동안에 봉화를 올리는 것이야. 그러면 지나던 배가 그것을 보고 우리를 구조해주고 집에 데려다 줄지도 몰라. 그러나 연기를 올리지 않으면 막연히 어떤 배가 우연히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우리는 몇 해를 기다리게 될지도 몰라. 우리가 늙어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이 떨리는 듯한 야만인들이 낭낭한 웃음소리가 퍼졌다가 메아리치며 쓰러졌다. 노여움에 렐프는 몸이 떨렸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너희들은 이걸 터득하지 못했단 말이냐? 얼굴에 색칠한 얼간이들아. 샘, 에릭, 새끼돼지, 그리고 나만 갖고는 부족해. 우리는 계속 봉화를 피워두려 했지만 도저히 안 돼. 그런데 너희는 사냥놀이나 하고. 그는 그늘뒤로 한 가닥 가는 연기가 진주빛 하늘로 퍼져 올라가는 것을 가리켰다. 저것 좀 봐. 저걸 봉화를 할 수 있어? 저건 요리용 불이야. 이제 먹을 것을 먹고 나면 불이 소용없단 말이겠지. 그걸 모르겠어? 저긴 지금 배가 지나가고 있을지도 몰라. 아무런 반응도 없고 입구를 지키는 패거리의 얼굴이 색칠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기가 꺾인 그는 말을 멈췄다. 추장이 분홍색 입을 열고 자기가 자기 부하들 사이에 서 있는 샘과 에릭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물러가. 아무도 반응이 없었다. 쌍둥이 형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다. 한편 힘의 대결이 그치는 바람에 마음을 놓은 새끼돼지가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잭은 렐프 쪽을 흘끗 돌아보고 나서 쌍둥이 형제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이놈들을 잡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잭은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놈들을 잡으라고 했잖아. 색칠한 패거리가 샘과 에릭을 서투르게 에워쌌다. 다시 낭낭한 웃음소리가 퍼졌다. 샘과 에릭은 이를테면 문명인이었으므로 항의했다. 이러지 마. 이거 정말. 그들은 갖고 있던 창을 빼앗겼다. 이놈들을 묶어. 렐프는 검고 푸른 가면을 향해 절망조로 외쳤다. 잭, 빨리 묶어버려. 얼굴에 색칠을 한 패거리들은 쌍둥이 형제가 이제 자기들과는 다른 패라는 것을 실감하고 자기들 손에 권력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들은 흥분하여 쌍둥이를 서투르게 넘어뜨렸다. 잭은 얼핏 렐프가 구하려고 덤비리라 생각했다. 그는 뒤를 향해 창을 휘둘렀다. 렐프는 가까스로 그것을 피했다. 저쪽에서 야만인과 쌍둥이 형제가 소리를 지르며 서로 까뭉개고 있었다. 새끼돼지는 다시 쪼그리고 앉았다. 다음 순간 쌍둥이 형제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누워 있었고 야만인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서 있었다. 잭은 렐프 쪽을 향해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다. 알겠지? 그들은 내 명령대로 한단 말이야. 다시 침묵이 흘렀다. 쌍둥이 형제는 서투르게 묶인 채로 바닥에 누워 있었다. 야만인들은 렐프가 어떻게 나올까 하고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앞을 가리는 더벅머리 사이로 그들의 숫자를 세어보고 가느다란 연기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우라통에 침이 났다. 그는 잭에게 고함쳤다. 넌 짐승이야. 개 돼지야. 형편없는 도둑놈이라고.
그는 달려들었다. 위기임을 알고 잭도 덤벼들었다. 그들은 쾅 하고 부딪혔다가 그 반동으로 떨어졌다. 잭은 주먹을 쥐고 랠프에게 덤벼들어 귀싸대기를 후려쳤다. 랠프는 잭의 배를 한 대 내질렀다. 그들은 시끈덕거리며 사나운 기세로 다시 대거리를 했다. 상대방의 도끼에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싸움의 배경이 되어 있는 함성에 정신이 쏠려 있었다. 뒤편의 야만인들이 줄기차게 높은 음성으로 응원을 하고 있었다. 그 요란한 함성 속에서도 새끼돼지의 목소리가 랠프의 귀에 들려왔다. 내가 얘기 좀 할게. 격투 때문에 생겨난 먼지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야만인들은 그의 의도를 눈치채고 날카로운 함성을 지르다가 피피 하는 야유를 퍼부었다. 새끼돼지가 소라를 쳐들자 피하는 야유 소리가 조금 작아지더니 다시 커졌다. 난 소라를 들고 있어. 그는 고함을 쳤다. 이봐, 난 소라를 들고 있어. 이상하게도 모두 잠자코 있었다. 야만인들은 그가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궁금해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새끼돼지도 아무 소리 하지 않았다. 그러자 정적 가운데에서 랠프의 머리 바로 가까이 공중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났다. 그는 별로 주의를 하지 않았다. 그때 다시 휙 하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이었다. 로저가 한 손은 여전히 지렛대에 댄 채 돌을 내려뜨리는 것이었다. 위에서 보니 랠프는 더벅머리만이 보일 뿐이요 새끼돼지는 그저 비기덩이같이 보였다. 난 이 말을 해야겠어. 너희는 마치 한떼거지의 어린애들처럼 굴고 있다는 걸. 야유 소리가 높아졌다가 새끼돼지가 마술적인 흰 소리를 쳐들자 다시 조용해졌다. 어느 편이 좋겠어? 너희들같이 얼굴에 색칠한 검둥이처럼 구는 것과 랠프처럼 지각 있게 구는 것과. 야만인들 사이에서 큰 함성이 터졌다. 새끼돼지는 다시 소리쳤다. 규칙을 지켜 합심하는 것과 사냥이나 하고 살생하는 것, 어느 편이 더 나을까? 다시 함성과 휙하고 날아오는 소리. 소음이 지지 않으며 랠프가 다시 외쳤다. 법을 지키고 구조되는 것과 사냥이나 하며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 중에 어느 편이 좋으냔 말이야. 이젠 잭 역시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랠프가 아무리 외쳐도 그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다. 잭은 야만인들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창을 들고 서 있는 견고하며 위협적인 집단이었다. 그들은 돌격하려고 마음을 다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런 기색을 보였다. 좁은 길목에서 적을 물리치리라. 랠프는 한쪽으로 조금 비켜서서 창을 꼬나든 채 그들과 맞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새끼돼지가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는 나약한 소라를 부적처럼 들고 서 있었다. 증오의 주문 같은 함성이 두 소년에게 들려왔다. 머리 위에선 로저가 일종의 달콤한 자포자기 같은 기분을 맛보며 지렛대에 전신을 기댔다. 랠프는 커다란 바위가 구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그것을 본 것은 좀 뒤의 일이었다. 발바닥에 전해오는 땅의 움직임 소리를 그는 느꼈다. 벼랑 꼭대기에서 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엄청난 붉은 바위가 길목을 질려서 튀었다. 그는 납작 엎드렸다. 야만인들은 날카롭게 함성을 질렀다. 바위는 턱에서 무릎을 스치면서 새끼돼지를 쳤다. 소라는 산산조각이 나서 흔적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 무슨 말을 하기는커녕 신음소리를 낼 틈도 없이 새끼돼지는 바위와 함께 허공으로 떨어져 내렸다. 떨어지면서 재주를 부렸다. 바위는 두 번 튀오르더니 숲속에 처박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새끼돼지는 12m 낭떠러지로 떨어져 바다 위로 삐져나온 네모진 붉은 바위에 등을 부딪혔다. 머리가 터져서 골수가 삐져나 빨갛게 되었다. 새끼돼지의 팔다리가 살해된 직후의 멧돼지처럼 경련하고 있었다. 그러자 바다는 다시 길고 느린 한숨을 쉬고 물결은 희고 붉은 거품을 일으키며 바위 위에서 끌어올랐다. 물결이 내려앉았을 때 새끼돼지의 시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누구 하나 말이 없었다. 랠프의 입술이 움직였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갑자기 야만인들 가운데서 잭이 뛰쳐나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어때? 네게도 저런 본때를 보여줄 테다. 장난이 아니었어. 너에겐 이젠 부하도 없어. 소라도 없어지고. 그는 허리를 구부리고 달려나갔다. 나는 추장이야. 그는 사리를 품고 랠프에게 창을 던졌다. 창이 랠프의 갈비뼈 위에 살갗을 째고 바닷속으로 떨어졌다. 랠프가 비틀거렸다. 아픔보다는 오히려 공포감에 질렸다. 야만인들은 이미 추장처럼 함성을 지르며 돌진해왔다. 구부러져서 제대로 날지 못하는 창이 하나 랠프의 얼굴을 스치듯이 지나가고 로저가 있는 꼭대기에서도 하나가 날아왔다. 쌍둥이 형제는 야만인들의 후방에 숨어 있었다. 누구인지를 알 길 없는 악마의 얼굴들이 좁은 길목을 질러서 떼지어 달려왔다. 랠프는 몸을 돌려서 다른 박수를 쳤다. 등 뒤에서 갈매기 울음소리 같은 굉장한 소음이 일었다. 랠프는 자신도 몰랐던 본능을 쫓아 공지에 이르렀을 때 이리저리 방향을 바꿔가면서 뛰었다. 창은 모두 빗나갔다. 머리 없는 암멧돼지가 눈에 띄자 단숨에 건너뛰었다. 이어 나뭇잎과 가지를 헤치며 달려가 숲속으로 뺑소니 쳤다. 추장은 멧돼지 있는 곳에 멈춰서서 몸을 돌리고 두 손을 번쩍 쳐들었다. 돌아가! 요새로 돌아가! 얼마 안 있어 야만이들은 떠들썩하니 좁은 길목까지 되돌아갔다. 거기서 로저와 어울렸다. 추장은 성이나 그에게 말했다. 넌 어째서 망을 보지 않았지?
로저는 엄숙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난 방금 내려왔어. 교수형 집행인에게서 느껴지는 특유의 섬뜩함이 그에게 매달렸었다. 추장은 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샘과 에릭을 내려다보았다. 너희는 우리 패거리에 끼어야 해. 날 놓아줘. 나도. 추장은 남은 창 중에서 하나를 집어들고 샘의 옆구리를 찔렀다. 어쩔 셈이야 응? 하고 추장은 사납게 말했다. 창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 셈이었어? 우리 패거리엔 끼지 않고 어쩔 셈이야? 그는 창문을 계속 리드미컬하게 찔러댔다. 그런 게 아니었어. 로저가 추장의 곁을 비스듬히 지나쳤다. 자칫하면 어깨로 그를 미칠 뻔했다. 비명이 그쳤다. 샘과 에릭은 겁에 질린 채 소리도 못 지르고 위를 쳐다보며 나둥그러져 있었다. 로저는 형용할 수 없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 사냥꾼의 소리. 렐프는 상처에 대해 궁금하게 연기며 잠복장세에 누워 있었다. 오른쪽 갈비뼈 위로 제법 큰 타박상이 있었고 창에 찔렸던 곳에는 부어오른 상처가 피 묻은 채로 나 있었다. 머리는 흙투성이가 되어 끄트머리가 덩굴의 수염처럼 구부러져 있었다. 숲을 헤치며 달려왔기 때문에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거칠던 숨결이 편안해지자 상처를 물로 깨끗이 닦아내는 것은 나중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속에 들어가 첨벙거린다면 맨발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지 않은가? 개울가나 탁 트인 모래사장에서는 어떻게 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렐프는 귀를 기울였다. 사실 그는 성체 바위에서 멀리 도망쳐온 것이 아니었다. 공포에 질려있던 처음엔 자기를 뒤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사냥부대는 숲 변두리까지 창을 걷어가려고 했던지 살그머니 왔다가 숲속의 어둠이 겁났던지 햇볕이 쨍쨍 쬐는 바위께로 성급하게 돌아갔던 것이다. 그 중엔 갈색과 검정과 붉은색을 줄무늬로 얼굴에 칠한 녀석이 렐프의 눈에 띄었는데 빌인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한 야만인이지 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한 소년의 옛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오후가 저물어갔다. 햇빛의 둥근 반점이 푸른 야자수 잎과 갈색 섬유 위로 끈질기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성제 바위 뒤쪽은 조용하기만 했다. 마침내 렐프는 양치류 식물 속에서 좁은 길목을 마주보고 있는 뚫고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숲 변두리로 살금살금 나아갔다. 무척이나 조심을 하면서 변두리에 있는 나뭇가지를 헤치고 살펴보았다. 벼랑 꼭대기에 앉아서 망을 보는 로보트가 보였다. 그는 왼손에 창을 든 채 오른손으로는 조약돌을 올렸다 받곤 했다. 그의 뒤쪽으로 시커먼 연기가 한 가닥 오르고 있었다. 이를 본 렐프가 코를 벌름거렸다. 군침이 입안에 돌았다. 그는 코와 입을 손등으로 문질렀다. 그날 처음으로 그는 시장기를 느꼈다. 그 패거리는 비계가 줄줄 녹아내려 재 속에서 타는 창자를 도려낸 멧돼지를 둘러싸고 앉아있을 것이다. 그들은 멧돼지가 타는 광경을 골똘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패거리 중에 하나가 로보트에게 무엇인가 건네주더니 돌아서 바위 위로 사라졌다. 옆에 있는 바위에 창을 기대해놓고 로보트는 두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씹기 시작했다. 잔치가 벌어졌고 보초가 자기의 몫을 받아먹는 모양이었다. 렐프는 당분간 자신의 신변이 안전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먹을 것에 끌려 그는 다리를 절면서 과일나무 사이로 헤쳐나갔다. 그러자 저쪽에서 벌이고 있는 잔치를 생각하니 심사가 뒤틀렸다. 오늘도 잔치고 내일도 잔치일이라. 렐프는 그들이 자기를 가만히 내버려둘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자기를 추방자 취급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의문의 여지가 많았다. 이어 불길한 예감 같은 것이 엄습해왔다. 산산조각이 난 소라와 새끼돼지와 사이먼의 죽음이 습기처럼 섬을 내리덮고 있었다. 얼굴에 색칠을 한 야만인들은 점점 더 고약해지리라. 게다가 자기와 잭 사이에는 꼬집어 얘기할 수 없는 미묘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잭은 자기를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결코. 그는 햇빛의 광선을 받으며 서 있었다. 나뭇가지를 손으로 쳐들고 다급하면 그 아래로 숨을 태세를 갖추었다. 느닷없이 공포가 밀려와 그는 몸을 떨었다. 그는 큰 소리를 외쳤다.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 우연한 사고일 뿐이야. 그는 나뭇가지 밑에 몸을 숨기고 어설프게 다른 박질 치다가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그는 엉망이 된 과일나무 숲으로 가서 과일을 마구 따먹었다. 꼬마 둘이 보였다. 자신의 몰골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꼬마들이 고함을 치며 달아나는 까닭을 몰라 의아해했다. 양껏 먹은 후 그는 모래사장 쪽으로 걸어갔다. 다 부서진 오두막 곁에 야자수에 햇살이 비스듬히 비쳤다. 화강한 꼭대기와 수영장 웅덩이가 그대로 있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 가슴속에 오락가락하는 납덩이 같은 감정을 내버려 두고 그들의 상식과 한낮의 말짱한 정신을 믿어보는 것이었다. 지금쯤 식사를 끝마친 그 패거리들은 다시 자기를 쫓아올 것이다. 게다가 아무도 없는 화강한 꼭대기 곁에 빈 오두막 속에서 밤새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저녁 햇빛 속에서 그는 몸을 떨었다. 불도 없고 연기도 나지 않았다.
구조될 가망도 영영 없었다. 그는 몸을 돌려 숲을 지나 잭이 차지하고 있는 섬 끝으로 발을 절며 걸어갔다. 비스듬히 비치는 석양이 나뭇가지 사이로 빨려 들어갔다. 마침내 그는 바위 때문에 초목이 자라나지 못하는 숲속의 빈터에 다다랐다. 그곳은 온통 그늘져 있었다. 렐프가 어느 나무 뒤로 몸을 내던지듯 했을 때 공지 한복판에 무언가가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백골의 흰 얼굴이었다. 멧돼지의 해골이 막대기 위에서 자기를 향해 싱긋 웃는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공지 한복판으로 걸어가 해골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해골은 그 전의 소라처럼 하얗게 번뜩이면서 그를 비웃는 것 같았다. 호기심에 찬 개미 한 마리가 한쪽 눈구멍에서 부산을 떨고 있었으나 그것은 생명 없는 물체에 지나지 않았다. 아니 과연 그럴까? 그의 등에 쑤시는 듯한 통증이 위아래로 스쳐갔다. 그는 해골과 같은 높이의 얼굴을 들고 서서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잡았다. 해골의 이빨이 싱긋 웃고 있었고 그 텅 빈 눈구멍은 힘 안 들이고 의젓하게 그의 시선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게 뭐란 말인가? 해골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렐프를 바라보았다. 메스꺼운 공포와 분노가 그를 엄습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추악한 것을 힘껏 내리쳤다. 그러자 그것은 장난감처럼 흔들흔들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선 그의 얼굴에다 대고 싱긋 웃으며 있었다. 속이 메스꺼워진 그는 또다시 그것을 내리치고 소리를 질렀다. 다음 순간 그는 멍든 주먹을 빨면서 아무것도 없는 막대기를 쳐다보았다. 해골은 두 조각이 나서 뒹굴었고 2m 정도 따로 떨어진 채 여전히 싱긋 웃고 있었다. 그는 흔들거리는 막대기를 바위 틈에서 잡아 빼 그것을 창처럼 들고 해골 조각을 겨누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싱긋 웃는 해골의 눈길을 돌린 채 뒤로 물러섰다. 수편성 위에 푸르른 빛이 사라지고 완전히 밤이 되었을 때 렐프는 성체 바위 앞에 있는 덤불로 되돌아왔다. 주위를 살펴보니 바위 꼭대기에 여전히 누군가가 지키고 있었다. 누군지는 자세히 알 수 없었으나 금방이라도 창을 들이댈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는 캄캄한 나무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밀려오는 고립감이 가슴 아프게 느껴졌다. 그 패거리들이 야만인들이라는 건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속일 수 없는 인간이었다. 매복하고 있는 깊은 밤의 공포가 밀려왔다. 렐프는 들리락말락한 신음소리를 냈다. 몹시 피곤했지만 야만인들이 겁나서 쉽사리 잠으로 빠져들지 못했다. 배짱 좋게 요새로 찾아가 이제 싸움은 그만두자 따위의 말을 하고 소탈하게 웃어제끼도 거기에 끼어 잠잘 수는 없을까? 그들은 아직 소년들이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선생님, 네 선생님 했고 교모를 썼던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지금이 한낮이라면 그렇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둠과 죽음의 공포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둠 속에 누워서 자기가 추방된 몸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것은 내가 분별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어. 그는 팔에다 볼을 문대었다. 소금내와 땀내가 퀴퀴하게 났고 알싸한 흙냄새가 났다. 왼쪽으로 바다의 물결이 숨을 쉬며 물러갔다 가는 바위 위로 몰려오곤 했다. 성체 바위 뒤쪽으로부터 소음이 들려왔다. 파도 소리에서 정신을 떼고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니 낯익은 가락들이 들려왔다. 짐승을 죽여라. 목을 따라 피를 흘려라. 야만인들은 춤을 추고 있었다. 이 암벽 저쪽 어딘가에 동그랗게 둘러앉은 사람들이 있고 벌겋게 달아오는 불이 있고 고기가 있을 것이었다. 그들은 고기 맛과 안정된 편의를 마음껏 즐기고 있을 것이었다. 보다 가까운 곳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는 몸을 떨었다. 야만인들이 성체 바위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몇 야드 앞으로 살그머니 나아갔다. 바위 꼭대기에 있던 그림자가 바뀌어 더 커졌다. 저런 투로 말하며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섬 안에서는 꼭 두 사람밖에 없었다. 렐프는 두 팔에 머리를 대고 이 새로운 사실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였다. 샘과 에릭이 야만인 편에 끼어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기 때문에 성체 바위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을 구해내어 섬의 반대쪽에다 추방당한 사람들의 일단을 형성할 가망은 이제 없었다. 샘과 에릭도 다른 놈들과 마찬가지로 야만인이 되어 있었다. 새끼 돼지는 죽었고 소라는 산산조각나서 가루가 되었다. 이윽고 보초가 바위를 내려갔다. 남아있는 두 사람이 바위 일부분처럼 시커멓게 드러나 보였다. 그들 뒤로 별이 하나 나타났다가 어쩐 셈인지 잠시 동안 가려졌다. 렐프는 울퉁불퉁한 바닥을 장님처럼 더듬거리며 조금씩 전진했다. 오른편으로는 망망한 바다가 펼쳐져 있고 왼편 아래쪽으로는 쉴 새 없이 설레는 바다가 수직으로 파들어간 굴처럼 놓여 있었다. 매 분마다 죽음의 바위로 물결이 몰려와서는 하얀 물보라를 일으켰다. 렐프는 계속 기어갔다. 손에 집히는 것으로 봐서 암책의 출입구임을 알 수 있었다. 파수꾼들이 바로 머리 위에 망을 보고 있었다. 바위 위로 한 자루의 창끝이 삐져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나지막한 소리로 불렀다. 샘 에릭. 대답이 없었다. 조금 크게 불러야 들릴 것 같았다. 그러나
소리가 크다 보면 불가에 앉아 성찬을 먹고 있는 줄무늬 색칠을 한 고약한 패거리들을 불러내게 될 것이다. 그는 이를 악문 채 몸붙일 곳을 찾으면서 더듬거리며 올라가기 시작했다. 해골이 매달려 있던 막대기가 거추장스러웠으나 그는 그의 유일한 무기를 버릴 수 없었다. 쌍둥이 형제가 있는 만큼 높이까지 이르렀을 때 그는 다시 이름을 불렀다. 샘 에릭. 그는 외마디 소리를 들었다. 바위에서 허둥대는 소리도 들렸다. 쌍둥이는 서로 끌어안은 채 알 수 없는 소리로 짓거리고 있었다. 나야, 렐프란 말이야. 그들이 도망치며 비상을 알리지나 할까 하여 그는 몸을 벌떡 일으켜 세워 상체를 바위 꼭대기로 드러냈다. 겨드랑이 밑으로는 하얀 물보라가 바위 부근에서 부서지는 것이 보였다. 나야, 렐프야. 이윽고 쌍둥이 형제는 몸을 굽히더니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린 전혀 몰랐었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충성을 바치고 있다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문득 떠올랐다. 에릭은 잠잠고 있었으나 샘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고 했다. 렐프, 이곳을 떠나야 해. 자, 어서 여기를 떠나. 그는 창을 휘두르며 사나운 기세를 돋워보였다. 냉큼 떠나, 알겠어? 에릭 역시 고개를 끄덕여 동조하면서 공중을 향해 창을 찌르는 신용을 했다. 렐프는 바위 위에 얹은 팔에 몸을 기대면서 떠나려 하지 않았다. 난 너희들을 보러 온 거야. 여러 가지 쓰라린 일들을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그는 잠잠고 있었다. 총총한 별들이 사방에 뿔뿔이 흩어져 춤췄다. 샘은 불안스레 몸을 뒤척였다. 정말이야, 렐프, 이곳을 떠나는 게 좋을 거야. 렐프는 다시 그들을 쳐다보았다. 너희들은 얼굴에 색칠을 하지 않았어. 대체 어떻게 되어 너희들이 지금이 낮이라면? 그때가 한낮이었다면 이런 일을 떠맡고 있다는 수치심으로 그들은 몸둘 바를 몰라 했을 것이다. 다행히도 캄캄한 밤이었다. 에릭이 중단되었던 얘기를 이었다. 그러자 쌍둥이 형제는 늘 하던 식으로 응답성가를 부르듯 얘기를 계속했다. 여긴 안전치가 못해. 어서 이곳을 떠나는 게 좋아. 그들은 우리에게 강요했어. 우리를 해치고. 누가? 잭이? 아니야. 그들은 렐프 쪽으로 몸을 굽혀 목소리를 낮추었다. 돌아가, 렐프. 야만인들이 그런 거야. 우리에게 강요했어. 우린 어쩔 수가 없었어. 다시 렐프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고 거의 숨을 죽인 듯 했다. 그래, 내가 무슨 짓을 했단 말이냐? 난 그놈을 좋아했었어. 그리고 난 그저 우리가 구조되길 바랐던 거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다. 에릭은 정중히 고개를 저었다. 렐프, 내 말을 들어봐. 분별력 같은 것은 잊어버려. 그런 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야. 대장 같은 건 생각지도 마라. 너 자신을 위해 여길 떠나야 해. 추장과 로저는, 그래, 로저는, 렐프, 그들은 너를 미워해. 너를 해치려 하고 있어. 그래, 너를 잡으려고 작정하고 있어. 하지만 왜들 그러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렐프, 잭, 아니, 추장은 말했어. 그게 위험하다고. 우린 멧돼지를 겨누다 창을 던지기로 되어 있어. 우린 한 줄로 서서 섬을 뒤질 거야. 이쪽 끝에서부터 뒤질 거야. 너를 찾아낼 때까지. 이렇게 신호를 하기로 되어 있어. 에릭은 고개를 쳐들어 입을 크게 벌리고 손바닥으로 쳐서 멀리서 개 짖는 것 같은 소리를 내었다. 그리고 나서 불안스럽게 뒤쪽을 흘끗 돌아보았다. 지금 한 것처럼 말이야. 물론 소리를 크게 내어서. 거리는 아무 죄도 없어. 하고 렐프는 다급하게 소곤거렸다. 난 그저 봉화를 계속 올리고 싶어 했을 뿐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일 일을 생각하자니 참담한 느낌이었다. 무척이나 중대한 문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너희들은 대체 어떻게? 처음엔 분명히 얘기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두려움과 외로움이 그의 마음을 부채질했다. 그들이 날 찾아내서 어떻게 할 작정이지? 쌍둥이 형제는 잠자코 있었다. 저 아래에서는 죽음의 바위가 다시 물보라를 튀겼다. 대체 그들은 어떻게? 아이고, 배고파. 우뚝 솟아있는 바위가 발밑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쌍둥이 형제는 이 물음에 간접적으로 대답했다. 렐프,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해. 너 자신을 위해서. 멀리 도망가. 될 수 있는 한 여기서 멀리. 너희들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우리들 셋이라면 무슨 방도가 있을 텐데. 잠시 잠자코 있다가 샘이 숨죽인 소리를 냈다. 너는 로조를 잘 몰라서 그래. 정말 잔인한 애야. 그리고 추장 역시 그 둘은 모두 여간 잔인한 얘기가 아니야. 로조는 그저. 두 손에는 갑자기 굳어졌다. 야만인들 쪽에서 그들 향해 누군가가 올라오고 있었다. 우리가 망을 제대로 보고 있는 살피려 그가 오는 거야. 렐프, 어서. 벼랑을 내려가다가 렐프는 이 미래에서 뽑아낼 수 있는 마지막 이득을 붙잡아 오르겠다. 난 가까이 숨겠어. 저 밑 덤불 속에. 하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 그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해줘. 그렇게 가까운 곳을 뒤지지는 않을 테니까. 발작 소리는 아직 멀리서 났다. 샘, 지금 말한 것에 대해 걱정하지도 않아도 괜찮겠지? 응? 쌍둥이 형제는 다시 잠자코 있었다. 자, 하고 샘이 갑자기 말했다. 이걸 받아. 렐프는 커다란 고기 덩어리가 내밀어진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쥐었다. 그런데 나를 붙잡아 어떻게 할 셈인 거야? 머리 위에선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자기가 한 말을 생각하니 바보 같았다. 그는 바위를 내려갔다. 대체 어떻게 할 작정인 거야? 우뚝 솟아있는 바위 꼭대기에서 잘 알아듣기 힘든 대답 소리가 들려왔다. 로저는 막대기 양쪽 끝을 뾰족하게 깎아놓았어. 로저가 막대기 양쪽을 뾰족하게 깎아놓았다. 렐프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었다.
우라가치민 그는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욕설을 내뱉어 보았으나 그러는 중에 하품이 나왔다. 잠을 자지 않고 얼마 동안이나 버틸 수 있을까? 그는 하얀 시트가 덮여있는 침대가 무척 그리웠다. 그러나 여기서 하얀 곳이라곤 12m 아래쪽에 새끼돼지가 떨어져 갔던 바위 주위로 서서히 환하게 부딪히는 물보라뿐이었다. 새끼돼지는 이제 도초에 있었다. 이 좁은 길에도 있었다. 어둠과 죽음의 무시무시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만약에 지금 새끼돼지가 바다에서 돌아온다면, 골이 터져나간 머리를 갖고 돌아온다면, 렐프는 꼬마처럼 훌쩍이면서 하품을 했다. 그는 손에 든 막대기를 지팡이 삼아서 휘청거리는 몸을 가누었다. 그러다 다시 긴장이 되었다. 성체 바위 꼭대기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샘 에릭의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양치류 식물과 풀숲은 가까이에 있었다. 그것은 들어가 숨기 안성맞춤이었고 내일 숨어 있으려는 덤불도 바로 그 곁에 있었다. 여기에 그는 손으로 풀을 만져보았다. 오늘 밤은 숨어 지낼 장소가 있다. 야만인들에게서도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혹시 초자연적인 무서운 일이 일어나면 당분간 적어도 다른 인간들과 섞여 있을 수가 있으리라. 서로 그랬다가 대체 어떻게 할 작정이란 말인가? 막대기 양쪽 끝을 뾰족하게 깎아 놓았다니 말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 그들은 그전에도 창을 던져왔었지만 잘 맞지 않았었다. 하나밖에 맞지 않았었다. 다음에도 역시 맞히지 못할 것이다. 자, 그는 커다랗게 자란 풀숲에 쪼그리고 앉았다. 샘이 준 고기 덩어리가 생겨났다. 정신없이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했다. 고기를 먹는 동안에 전과 다른 소리가 들렸다. 샘 에릭이 질러대는 고통과 공포의 소리와 함께 성난 음성이 들려왔다. 대관절 어찌 된 셈인가? 자기 말고 누군가가 또 고초를 겪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그 소리조차 바위 아래로 사라지고 그는 그들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더듬어 덤불을 기대어 있는 서늘하고 정교한 잎과 줄기 둥우리를 찾아냈다. 잠자리를 찾아낸 셈이었다. 날이 새자마자 덤불 속으로 기어들어가 용틀이 많은 나무줄기 사이에 꼭꼭 숨어 있으리라. 그러면 자기처럼 기어와야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으리라. 그렇게 오는 놈이 있다면 창으로 찌르리라. 그곳에서 소리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수색대는 자기를 그냥 지나쳐 버릴 테고 섬을 따라 개 짖는 소리 같은 신호를 하며 비상선은 무너지고 자기는 아무 일 없을 것이었다. 그는 양치류 식물 사이로 파고 들어갔다. 막대기를 곁에 놓고 캄캄한 속에서 몸을 움츠렸다. 야만인들을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서는 날이 새자마자 잠에서 깨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는 자기도 몰래 잠이 들었고 캄캄한 안쪽의 경사로 나뒹굴었다. 그는 눈을 뜨기 전에 이미 잠이 깨어 있었고 가까이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눈을 떠보니 바로 1인치 앞에 어떤 형상이 어른거려서 손으로 그것을 쥐었다. 양치류 잎 사이로 스며든 빛이 만들어낸 형상이었다. 떨어져 죽는 것 같은 길고 긴 악몽이 끝나고 마침내 아침이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 소리가 다시 들려온 것이다. 해안에서 들려오는 먼 개 짖는 소리와도 같은 신호로서 다음 야만인이 응답하면 또 다음 야만인이 응답하곤 했다. 그 외침 소리는 그의 곁을 스쳐서 섬의 좁은 끝에서부터 초호까지 울려 퍼졌다. 꼭 날아가는 새의 울음소리와도 흡사했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대기를 들고 양치류 사이를 꿈틀거리며 빠져나왔다. 몇 초가 지났을까? 그는 빽빽한 덤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러자마자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야만인의 다리가 흘끗 보였다. 양치류가 짓밟히는 소리가 나고 크게 자란 풀숲들 사이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지 알 길 없지만 그 야만인은 멀리 개 짖는 소리 같은 신호를 2번 보냈다. 그것에 호응하는 소리가 양쪽에서 나던 이내 사라졌다. 렐프는 쪼그린 채로 덤불 한복판에 꼼짝 않고 있었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한참 만에 그는 그 덤불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거기 같으면 틀림없이 아무도 그를 공격할 수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다행스럽게도 그 전에 새끼돼지를 쳐 죽였던 바위가 이 덤불 속으로 굴러와 바로 한복판에서 튀었기 때문에 너비가 1m 되는 구덩이가 파여 있었다. 렐프는 그 속으로 몸을 비집고 들어가며 안도감과 함께 스스로 꾀감한다고 느꼈다. 그는 망가진 나무줄기 사이에 조심스럽게 앉아서 수색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나뭇잎 사이로 왼편에 올려다보니 무언가 붉은 것이 눈에 띄었다. 성체 바위 꼭대기임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퍽 동떨어지고 조금도 무섭지 않게 느껴졌다. 그는 의기양양한 기분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수색하는 신호소리가 멀어져 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차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녹음 속에서 느꼈다 안도의 기분이 시들어갔다. 마침내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숨을 죽인 잭의 목소리였다. 너 틀림없지? 질문을 받은 야만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손짓으로 대답한 것이리라. 로저의 목소리가 들렸다. 만약에 너 우리를 속이면? 바로 이 말이 끝나자마자 숨찬 말소리와 아파하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쌍둥이 중에 하나가 잭과 로저가 함께 덤불 바로 바깥에 와 있는 것이었다. 그 자식이 여기 숨어 있겠다고 한 게 틀림없지? 쌍둥이는 여린 신음소리를 내더니 이어 비명을 질렀다. 그 자식이 숨어 있겠다고 한 곳이 여기 맞지? 응, 그래, 아야. 투명한 웃음소리가 나무 사이로 퍼져나갔다. 분명 놈들이 알아낸 것이었다. 렐프는 막대기를 꽉 잡고 싸울 준비를 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덤불 사이로 길을 터오자면 일주일은 걸리리라. 누구든지 여기로 기어들어온 놈은 제 몽둥이 하나 주체 못하게 되고 말리라.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창끝을 만지작거리고는 문제없다는 듯이 싱긋이 웃었다. 어떤 녀석이든 기어오기만 하면 콱 찔러서 멧돼지처럼 비명을 지르게 만들고 말리라. 떼거리는 우뚝 솟은 바위 근처로 돌아가는지 그것을 떠났다. 발걸음 소리가 나더니 이어 누군가가 킬킬거리는 소리가 났다. 다시 새 울음소리 같은 신호가 있더니 포위망을 따라 연달아 호응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몇몇이 남아 그를 감시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일까? 숨막히는 정적이 한참 동안 계속되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렐프는 창의 나무 껍질을 씹고 있었다. 그는 일어서서 성체 바위 쪽을 내다보았다. 그러고 있는데 바위 꼭대기에서 제게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차 영차 영차. 벼랑 꼭대기에 보이던 붉은 바위가 마치 커튼이라도 벗겨지듯이 사라져버렸다. 그 대신에 그 자리에는 사람의 모습과 푸른 하늘만이 보였다. 다음 순간 돼지가 요동치고 공중에서 돌진하는 소리가 나더니 덤불 꼭대기는 거대한 손길이 얻어맞은 것 같았다. 바위는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주변의 것들을 온통 망가뜨리면서 아래쪽으로 굴러갔다. 부러진 잔가지와 나뭇잎이 그에게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다. 덤불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야만인들은 환호성을 울렸다. 다시 정적. 렐프는 손가락을 입에 넣고 깨물었다. 그들이 굴려내릴 바위는 이제 한 개밖에 안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두막집 반채만한 자동차나 탱크 크기만한 것이었다. 그는 그것이 굴러 내려오는 광경을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눈앞에 그려볼 수 있었다. 그 바위는 천천히 구르기 시작하여 암책에서 암책으로 부딪히며 떨어지다가 초대형 증기 롤러처럼 좁은 길목을 질러 구를 것이다. 영차 영차 영차. 렐프는 창을 놓았다가 다시 다져잡았다. 그는 성가신 듯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좁은 공간에서 급히 두 발짝을 떼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구부러진 가지 끝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여전히 정적뿐. 자기의 횡격막이 붉어졌다 꺼졌다 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자기가 몹시 가쁘게 숨을 내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몸 가운데서 왼쪽으로 심장의 고동이 역력해 보였다. 그는 다시 창을 내려놓았다. 영차 영차 영차. 날카롭고 긴 환성이 들려왔다. 붉은 바위 위에서 무엇인가가 쾅 소리를 내더니 돼지가 뛰쳐오르고 끊임없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소음은 줄기차게 커져왔다. 렐프는 공중으로 튀어올랐다가 떨어지며 나뭇가지에 부딪혔다. 오른쪽으로 서너 피트 떨어진 곳의 덤불은 온통 때려 눕혀지고 나무 뿌리들이 소리를 내며 송두리째 뽑혔다. 무엇인가 붉은 덩어리가 물레방아처럼 서서히 굴러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붉은 것은 지나가 버리고 그 거대한 동작도 바다 쪽으로 사라져 버렸다. 렐프는 파헤쳐진 흙 위에 무릎을 꿇고 돼지가 본래대로 회복되기를 기다렸다. 얼마 안가 망가진 흰 그루터기와 쪼개진 가지와 마구 헝클어진 덤불이 다시 한 군데로 모여들었다. 좀 전에 자신의 고동을 지켜보았던 가슴 근처가 뻐근했다. 또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그러나 완전한 정적은 아니었다. 패거리들이 바깥에서 숙덕거리고 있었다. 그러더니 급작스레 렐프의 오른쪽 두 곳에서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막대기의 뾰족한 끝이 불쑥 나타났다. 공포에 질린 렐프는 틈소리로 자기 막대를 들이대고 힘껏 찔렀다. 아야! 그의 창이 소나기에서 삐끗했다. 그는 창을 거두어들었다. 아이고 아이고. 바깥에서 누군가 신음했다. 여럿이서 숙덕거리는 소리가 났다. 몹시 옥신각신했고 상처 입은 야만인은 계속 신음했다. 조용해지자 단 한 사람의 목소리만 들렸다. 렐프는 그것이 제게 목소리가 아니라고 단정했다. 알았어. 전에도 말했지만 저놈은 위험한 놈이란 말이야. 상처 입은 야만인이 다시 신음소리를 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렐프는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 깨물던 창을 두 손으로 꽉 쥐었다.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불과 서너 야드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가 성체의 바위를 향해 뭐라 중얼거렸다. 한 야만인이 놀란 음성으로 싫어 하는 말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숨죽이는 웃음소리가 났다. 렐프는 몸을 젖히듯이 하여 쪼그리고 앉아 벽처럼 앞을 가리고 있는 나뭇가지에다 대고 이빨을 드러내 보였다. 그는 창을 들고 으르렁대는 소리를 내며 대처했다. 패거리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시 킬킬거렸다. 무엇인가가 똑똑 떨어지는 것 같은 묘한 소리가 난다 했더니 이내 누군가 셀로판 포장지라도 벗기는 것 같은 소리가 크게 났다. 이어서 또 막대기 소리가 톡 하고 났다. 그는 가까스로 기침을 참았다. 희고 노란 연기가 가느다랗게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왔다. 머리 위로 보이던 한 조각의 푸른 하늘이 이내 폭풍우를 몰고 오는 먹구름 빛으로 변했다. 다음 순간 그의 주위로 연기가 밀려들어왔다. 누군가가 신나게 웃어댔다. 어느 하나가 외쳤다. 연기가 난다. 그는 덤불을 비집고 숲 쪽으로 빠져나왔다. 가능한 대로 몸을 낮춰갔다. 얼마 안가 탁 트인 공지가 나타나고 덤불 가장자리에 푸른 잎이 보였다. 조그만 야만인 하나가 렐프의 저쪽 숲 사이에 서 있었다.
붉고 흰 줄무늬 색칠을 했고 손에는 창을 들고 서 있었다. 그 야만인은 기침을 하며 손등으로 누군가의 색칠을 문지르면서 점점 짙어지는 연기 속을 들여다보았다. 렐프는 으르렁거리며 고양이처럼 달려가 창으로 그를 찔렀다. 야만인은 몸을 굽혔다. 덤불 저쪽에서 고함 소리가 났다. 렐프는 공포감에 쫓기는 사람 특유의 민첩한 동작으로 덩굴을 헤치며 뛰어갔다. 그는 멧돼지 통로에 다다랐다. 그 길로 100m쯤 달려가다가 급히 방향을 바꾸었다. 등 뒤에선 다시 스노우 소리가 들리더니 섬을 가로질러 퍼져나갔다. 같은 목소리가 계속해 3번 고함을 쳤다. 그는 그것이 전진이라는 신호로 짐작하고 다시 다른 박질 쳤다. 가슴이 화끈거리고 답답했다. 그래서 어느 덤불숲 밑에 몸을 던지고 숨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그는 시험삼아 혓바닥을 이빨과 입술에 대어보았다. 멀리서 사냥꾼들의 신호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나무로 올라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건 지나친 모험이었다. 만약 발각되어 그들이 나무 밑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꼼짝 못하고 잡힐 것이다. 생각할 시간이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엇비슷하게 떨어져 있는 곳에서 다시 고함 소리가 2번 나서 그는 그들의 계획을 짐작할 수 있었다. 숲속에서 그를 놓쳐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면 고함을 2번 질러 포위망을 유지하다가 다시 전진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었다. 그렇게 하면 포위망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들은 온통 섬을 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렐프는 그 전에 거뜬히 포위망을 뚫고 달아났던 멧돼지 생각이 났다. 사냥꾼이 아주 가까이 다가올 경우 포위망이 허술한 곳을 뚫고 오던 방향으로 달아나리라. 그러나 어디로 달아난단 말인가? 포위망을 친 사냥꾼은 방향을 바꿔 다시 휩쓸어 오리라. 조만간 그는 잠을 자든지 무얼 먹든지 해야 하리라.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들의 손이 그의 가까이에 다가와 있으리라. 그렇게 되면 몰이가 끝나고 잡아내는 일만 남게 되리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인가? 나무로 올라갈까? 멧돼지처럼 포위망을 뚫을까? 어느 쪽이든 위험한 일이었다. 고함 소리가 한 번 났다.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다. 그는 펄쩍 뛰어오르며 바다 쪽으로 나 있는 울창한 정글 속으로 뛰어갔다. 덩굴에 걸려 장단지를 떨면서 그는 잠시 서성댔다. 친구라도 있다면, 오래 쉬면서 생각할 여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다시 날카롭고 피할 수 없는 그 신호 소리가 섬을 휩쓸었다. 그 소리가 나자 그는 놀란 말처럼 덩굴 속으로 뛰어들어 다시 도망쳤다. 숨이 가빴다. 그는 양치르 식물의 숲에 몸을 동댕이 쳤다. 나무로 올라갈까? 그렇지 않으면 포위망을 뚫을까? 그는 잠시 숨을 가라앉히고 입을 문질렀다. 침착하라고 자신에게 타일렀다. 쌤, 애리기 싫지만 저 포위망 어딘가에 끼어 있을 것이다. 아니 혹시 그들은? 쌍둥이 형제가 아닌 추장이나 수중에 죽음을 갖고 다니는 로조와 마주치면 어떻게 되지? 렐프는 더벅머리를 쓸어 넘기고 잘 보이는 쪽 눈 언저리에 땀을 닦아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잘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는 것이 지각 있는 행동일까? 지각 있는 소리를 잘하던 새끼돼지도 이젠 없었다. 엄숙한 토론의 모임도 소라의 위험도 사라졌다. 잘 생각해보자. 무엇보다 그는 머릿속에서 펄럭거리는 휘장 같은 것이 위기감을 몽롱하게 하고 또 자기가 쑥맥이 되진 않을까 걱정되었다. 3번째 할 수 있는 일은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게끔 꼭꼭 숨어서 다가오는 사냥꾼의 포위망에 그냥 지나쳐버리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땅바닥에서 머리를 획 들어올리고 귀를 기울였다.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그에게 노여움을 탄 듯이 숲이 무직하게 우르르 하는 소리였다. 그 음산한 소리와 함께 석판 위에 제멋대로 휘갈겨 낙서할 때의 소리 같은 사냥꾼의 신호가 들려왔다. 그녀는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가 분명한데 더 이상 생각해볼 시간 여유가 없었다. 포위망을 돌파한다. 나무 위로 오른다. 들키지 않게 꼭꼭 숨어서 그냥 지나가게 한다. 보다 가까운 곳에서 고함 소리가 나서 그는 벌떡 일어나 가시덤불 사이로 다름질쳐 도망갔다. 갑자기 공주로 나섰다. 뜻밖에도 그 환히 트인 공주였다. 거기에는 예측하기 힘든 미소를 띤 해골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한 조각의 짙푸른 하늘을 비웃기를 그치고 뭉게뭉게 피오르는 연기를 조롱하고 있었다. 숲의 우르르 소리가 무엇이었나를 깨닫게 된 렐프는 나무 밑으로 뛰어갔다. 연기를 내어 그를 쫓은 그들이 섬을 온통 불바다로 만든 것이었다. 나무에 오르기보다는 숨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만약 들키더라도 포위망을 돌파할 가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숨자. 멧돼지 같으면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할까 생각하며 그는 무턱대고 상을 찡그렸다. 이 섬에서 가장 빽빽한 덤불과 가장 으슥한 굴을 찾아내어 그 속으로 들어가 숨자. 달려가며 그는 주위를 살펴보았다. 서너 줄기의 햇살이 그의 머리 위를 휙휙 지나가고 형편없이 더러워진 몸뚱이에 땀이 배어 번들번들 윤이 났다. 이제 고함 소리는 멀리서 은은하게 들릴 뿐이다. 마침내 그는 은신처로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장소를 찾아냈다. 하긴 그것은 앞뒤를 제지하는 결정이었다. 그곳은 나무숲과 함부로 뒤얽힌 덩굴들이 거접처럼 되어 있어서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 아래에는 30cm 정도 높이 공간이 있었고
평행으로 삐져나온 나무줄기가 도처에 얽혀 있었다. 그 속으로 비비고 돌아가면 변두리에서 5m쯤 들어가 숨어 있을 수가 있었다. 야만인들이 엎드려 자세히 찾지 않는 한 들킬 염려는 없었다. 혹 엎드려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그 속은 캄캄하여 얼른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최악의 상태에서 들킨다 하더라도 와락 뛰쳐나가 포위망을 온통 교란시켜놓고 뺑소니 칠 수가 있을 것이다. 막대기를 질질 끄면서 렐프는 조심스럽게 빠져나온 나무줄기 사이로 기어들어갔다. 한복판에 이르러서 그는 몸을 눕히고 주위에 귀를 기울였다. 불은 점차 크게 번졌다. 멀찌감치 뒤에 두고 왔다고 생각했던 불길에 우르르 하는 소리가 근처에서 들렸다. 불길이란 달리는 말보다도 빠른 것이 아닌가? 그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5m쯤 떨어진 지점을 보았다. 햇살이 점점이 불보라처럼 비치고 있었다.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려니까 점점이 비친 햇살이 자기를 향해 껌뻑이고 있었다. 그것은 간혹 머릿속이 캄캄해질 때 펄럭이는 휘장과 같아서 순간적으로 그는 그 햇살의 껌뻑임이 자기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햇살은 더욱 빠르게 껌뻑였다간 희미하게 사라졌다. 뭉게뭉게 이따한 연기가 해를 가리고 섬을 덮고 있음을 그는 알았다. 만약 어느 누군가가 나무 속 숲속을 들여다보고 숨어있는 몸뚱이를 발견한다면 그들은 샘과 에릭일지도 모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못 본 채하고 지나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는 볼을 땅에 대고서 바짝 마른 입술을 떨며 눈을 감았다. 덤불 밑의 땅이 은은히 진동을 계속했다. 분명히 들리는 불길 소리와 석판 소리 같은 신호 이외에도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어떤 소리가 나는 것인지도 몰랐다. 누군가의 함성이 들렸다. 렐프는 땅바닥에서 재빨리 볼을 떼어 희미한 햇살 속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가까이 와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가슴이 방망이질하기 시작했다. 숨어버릴까? 포유망을 돌파할까? 나무 위에 오를까? 결국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어느 쪽을 택하든 기회가 한 번밖에 남지 않은 것이 안타까웠다. 이제 불길은 더욱더 가까워졌다.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큰 나뭇가지와 줄기가 튀는 소리였다. 바보들 같으니라고. 불길은 과일나무 숲도 침범했을 것이다. 도대체 내일은 뭘 먹을 작정이란 말인가? 렐프는 비좁기만한 침상 안에서 안달하듯 몸을 뒤척였다. 이짓저짓 해보았자 결과는 뻔한 빌털털이 아닌가? 그는 대체 어쩌겠단 말인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인다? 양쪽 끝을 뾰족하게 깎아놓은 막대기. 느닷없이 가까운 곳에서 나는 함성으로 그는 벌떡 일어났다. 줄무늬 색칠한 어느 야만인이 초록색 덩굴에서 다급히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야만인은 창을 들고 그가 숨어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렐프는 흙 속에 파고들 만큼 손을 꽉 쥐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태세를 갖추자. 렐프는 창의 뾰족한 끝을 앞으로 하기 위해 손으로 창을 더듬다가 양쪽 끝이 모두 뾰족하게 되어 있음을 알았다. 15m쯤 떨어진 곳에서 걸음을 멈춘 야만인은 함성을 질렀다. 저 녀석은 아마 불길 타는 소리보다 내 심장의 고동 소리를 더 잘 들을지 모른다. 소리를 지르면 안 돼. 태세를 갖춰야지. 그 야만인이 가까이 다가왔다. 이제 허리 아래쪽밖에 보이지 않았다. 저건 녀석이 갖고 있는 창의 손잡이 끝이야. 이젠 무릎 아래쪽밖에 보이지 않는다. 소리를 지르면 안 돼. 멧돼지 한 떼가 야만인 뒤쪽의 나무 그늘에서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와 날쌔게 숲속으로 도망쳤다. 새들이 울어대고 생쥐떼가 비명을 질렀다. 무엇인가 조그만 것이 깡총깡총 뛰어와 거적 같은 덤불 아래에서 쪼그리고 앉았다. 5m쯤 떨어진 덤불 바로 곁에서 야만인은 멈춰섰다. 그리고 고함을 쳤다. 렐프는 발을 끌어당기고 몸을 웅크렸다. 두 손에는 막대기가 들려 있었다. 양쪽 끝을 모두 뾰족하게 한 막대기였다. 막대기는 마구 떨리면서 길어졌다 짧아졌다 했다. 가벼워졌다 무거워졌다 하다가 다시 가벼워졌다. 신호소리는 해안에서 해안으로 퍼져갔다. 야만인은 덤불가에서 무릎을 꿇었다. 위쪽 숲속에서는 햇살이 반짝였다. 한쪽 무릎이 땅에 닿는 것이 보였다. 그 다음 다른 쪽 무릎이 그리고 두 손이 창이 얼굴이. 야만인은 덤불 밑에 캄캄한 속을 들여다보았다. 이쪽이나 저쪽 가장자리는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복판은 캄캄할 것이다. 한복판에는 시커먼 덩어리가 있었다. 그 시커먼 물체를 알아보려고 야만인은 상을 찡그렸다. 일각이 여삼추 같았다. 렐프는 야만인의 두 손을 똑바로 내다보고 있었다. 소리를 지르면 안 돼. 넌 돌아가. 이젠 들켰다. 야만인은 확인을 하려고 했다. 뾰족한 막대. 렐프는 소리를 질렀다. 공포와 절망과 분노의 외마디 소리였다. 두 다리를 뻗치고 그의 절규는 계속되었다.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다. 그는 앞으로 뛰쳐나가 덤불을 짓밟으며 탁 트인 공지로 나가 절구하면서 처참한 몰골로 을러대었다. 그는 막대기를 휘둘렀다. 야만인은 나뒹굴었다. 그러자 함성을 지르며 다른 야만인들이 몰려왔다. 날아오는 창을 피하면서 그는 잠자코 달리기만 했다. 갑자기 앞에서 번쩍이던 햇살이 한데 어울려 번쩍이고 숲에서 나는 소리가 벽력같이 커졌다.
그가 달려가는 쪽에 있던 높다란 나무숲이 부채꼴 모양의 불길이 되어 타들어갔다. 그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려 죽어라 하고 달렸다. 불기운이 화끈거리고 불길은 조수처럼 앞으로 밀려갔다. 등 뒤에서 신호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퍼져나가다가 짤막하고 날카로운 외침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그를 발견했다는 암호인 모양이었다. 갈색 몸뚱이가 하나 오른쪽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패거리는 모두 미친듯이 고함을 치며 달렸다. 렐프는 덤불 속에서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 왼쪽에선 뜨거운 불길이 병력 같은 소리를 냈다. 그는 상처와 시장기와 갈증을 모두 잊은 채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었다. 절망적인 공포에 쫓겨날 듯이 뛰면서 숲을 벗어나 그는 탁 트인 모래사장 쪽으로 달렸다. 검은 점이 여럿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이윽고 그것은 붉은 원이 되어 급작스레 커지더니 눈앞에서 사라졌다. 너무 기진맥진한 상태여서 다리가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인지 분간하기 힘들었다. 필사적인 신호소리가 위협의 톱날을 번뜩이며 다가와 금방 머리를 후려치는 것 같았다. 그는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그를 쫓던 고함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오두막에 불길이 휩싸이는 것이 보였다. 오른쪽 어깨로 불길이 날름되었다. 반짝이는 바닷물이 보였다. 순간적으로 그는 쓰러져 따가운 모래 위에서 마구 뒹굴었다. 무엇인가를 피하려는 듯이 몸을 웅크린 채 팔을 들어 저으며 살려달려고 소리치려 했다. 그는 더욱더 무서운 일을 예감하고 긴장을 하면서 비틀거리는 일이었었다. 그리고 큼직한 책모자를 올려다보았다. 꼭대기가 하얀 책모자로 챙의 푸른 그늘 위에는 왕관과 닷과 금빛 나뭇잎의 모표가 있었다. 흰 능직과 견장과 연발 권총과 제복 앞에 나란히 달린 금단추도 보았다. 웬 해군 장교가 모래 위에 서서 렐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놀라움에 마음이 안 놓인다는 표정이었다. 장교 뒤쪽의 해안에는 커터 한 척이 보였다. 뱃머리를 육지 쪽으로 향한 채 해군 두 사람이 누르고 있었다. 배 뒤쪽에는 또 한 사람 해군이 경기관총을 들고 있었다. 신호소리가 우물쭈물하다가 사라졌다. 장교는 의심쩍다는 듯이 잠시 렐프를 바라보다가 권총에서 손을 댔다. 헬로. 자신의 몸이 형편없는 몰골이라는 걸 생각하고 머뭇거리다가 렐프는 수줍은 듯이 대답했다. 헬로. 자신의 인사에 답을 받은 두 장교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른들도 함께 있니? 말없이 렐프는 고개를 가로주었다. 그는 모래 위에서 반쯤 몸을 돌렸다. 색깔이 있는 찰흙으로 몸뚱이에 온통 줄무늬 색칠한 소년들이 손에 날카로운 창을 들고 모래사장에 반원을 그린 채 잠자코 서 있었다. 재미있는 놀이를 했군 하고 장교가 말했다. 불길은 모래사장의 야자수에 달라붙어 그것을 요란스럽게 삼켰다. 얼핏 보니 따로 타고 있던 불꽃이 고개사처럼 맵시 있게 뛰쳐나가서 화강 꼭대기에 서 있던 야자수를 단숨에 집어삼켰다. 하늘이 새까맣다. 너희들이 피운 연기를 보았다. 줄곧 무엇을 하고 있었나? 전쟁을 하고 있었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이었나? 렐프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교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초라한 소년을 살펴보았다. 목욕도 해야겠고 이발도 해야겠고 코도 닦아야겠고 연고도 많이 발라야겠다. 전사한 아이는 없겠지? 시체는? 죽은 건 둘뿐이에요. 시체는 없어요. 장교는 몸을 굽혀 렐프를 빤히 바라보았다. 둘이나 전사했다고? 렐프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뒤에선 섬 전체가 불길에 쌓여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 장교는 사람들이 참말을 하면 대체로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는 나지막이 휘파람을 불었다. 이제 다른 소년들이 모여들었다. 개 중에 꼬마들도 있었다. 다들 피부가 구릿빛이요 야만족 애들처럼 배가 불룩했다. 그 중에 하나가 장교 곁으로 나와서 올려다보았다. 저는. 그러나 더 이상 말이 안 나왔다. 퍼시벌 림즈 메디슨은 머릿속에서 주문을 찾으려 했으나 그것은 깨끗이 사라졌다. 장교는 다시 렐프를 돌아보았다.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모두 몇 명이지? 렐프는 고개를 흔들었다. 장교는 그의 곁에 서 있는 색칠한 일단의 소년들에게 눈길을 주었다. 누가 대장이냐? 접니다. 하고 렐프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붉은 머리 위에 다 떨어진 검은 모자를 쓰고 허리춤에 망가진 안경 조각을 차고 있는 소년이 앞으로 나서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대로 서 있었다. 너희들의 연기를 보고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모두 몇 명인지 모른단 말이냐? 네, 모릅니다. 자신이 목격한 추적의 광경을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리며 장교가 말했다. 영국의 소년들이라면 너희들은 모두가 영국인이지? 그보다는 더 좋은 광경을 보여줄 수가 있었을 텐데 내 말은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고 렐프가 말했다. 잘해 나가다 하고 그는 말을 멈추었다. 처음에 합심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장교는 고개를 끄덕이며 뒷받침해 주었다. 알겠다. 처음에는 산호섬에서처럼 잘 지냈단 말이지. 렐프는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순간 그 전에 모래사장을 뒤덮고 있던 신비로운 마력의 모습이 잽싸게 눈앞을 스쳐갔다. 그러나 이미 이제 섬은 죽은 나무와 같이 시들어버렸다. 사이먼은 죽고 잭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몸부림치며 목며 울었다.
이 섬에 온 이래 처음으로 그는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온몸을 뒤흔드는 듯한 크나큰 슬픔의 발작에 몸을 떠맡긴 채 그는 울었다. 불길에 쌓여서 섬은 엉망이 되고 검은 연기 아래 그의 울음소리는 높아만 갔다. 슬픔에 감염되어 다른 소년들도 몸을 떨며 흐느꼈다. 그 소년들의 한가운데서 지저분한 몸뚱이에 머리는 헝클어지고 코를 흘리며 렐프는 잃어버린 순결과 인간성의 어두움과 새끼돼지라는 건실하고 지혜롭던 친구가 떨어져 죽은 일이 슬퍼서 마구 울었다. 소년들의 울음에 휩싸인 장교는 감동에 다소 난처해했다. 그는 그들이 원상태로 돌아가 기운을 차릴 시간적 여유를 주려고 외면해버렸다. 멀찍이 보이는 산뜻하기만 한 순양함에다 눈길을 주며 그는 기다렸다.